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서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돌봄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이자 인구와 인재연구원의 원장이신 김현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래전부터 이제 돌봄의 자유라는 개념을 네. 말씀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언뜻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돌봄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하고 잘 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특히 이 개념이 주목받고 있던데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열심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이, 노인,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각자의 방식이 사실 다 그 처한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설로 갈지 아니면 뭐 집에서 돌봄을 받을지 아니면 그거 두 개를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를 할지 이런 것들이 상황마다 다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시설로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데요.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공적인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맥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죠. 돌봄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간병인을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비용이 너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노인 요양보험 그러니까 노인 그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이 돌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모가 집에서 돌보고 싶어도 사실 좀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맞벌이인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OECD에서는 이제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2세, 3세 미만 아이들은 웬만하면은 뭐 시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 2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글쎄요.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나라는 80%. 3세 미만이요? 2세 미만. 그러니까 1세에서 2세 사이는 거의 한 80%가 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2세 이상이면 90%가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집 등원율 1위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딱히 좋은 건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요. 이게 그냥 제도가 약간 강요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돌봄의 자유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인 돌봄이든 장애인 돌봄이든 아니면 아이 돌봄이든 우리나라 너무 많이 시설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시설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돌볼 것인지 이거를 본인 당사자든 아니면 가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돌봄에 있어서 자유다. 돌봄의 자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구조 시스템이 이 돌봄의 자유를 그러니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다층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뭐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돌봄 인력의 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이 그 분석한 그 결론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이미 돌봄 인력이 모자란 수준이 10만 명 정도 되고요. 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숫자가 40만 명, 50만 명, 2040년 넘어가면 100만 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근데 그때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2040년 되면요. 10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진짜 사실은 지금도 부족해서 네. 간병인을 만약에 고용하려면요. 네. 간병인은 한 350만 원 들고요. 월. 네. 하루 몇 시간 할 때 350만 원입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네. 이제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사용인 같은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을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 이것보다도 사실 더 많아서 보통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네, 간병인으로서 350만 원이고 육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이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네. 월급 한쪽 배우자의 월급을 다 넣어야 되는 경우도 네.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아이 돌봄이나 부모님 돌봄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경력 단절로 경단녀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의 큰 도전거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돌봄에 있어서 인력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걸 짚어주셨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점점 모자란 상황인데요. 그러면 우리한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든지 자녀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는 이제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확대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를 왕창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로봇에다 희망을 거는 겁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아마도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신데요. 요게 이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수년 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뭔가 로봇이 움직여서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게 수년 내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그때까지는 그러면 사실 내가 돌보든지 아니면은 로봇이 안 되면은 사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외국인밖에 남은 게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선택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과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인력 도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단순히 우리보다는 좀 값싼 인력이다 생각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생각해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의 이웃으로 귀결될 이제 분들이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큰 다른 나라의 예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홍콩, 싱가포르, 여기 최근에 대만까지. 요 분들은 이제 자국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조금 더 값싼 형태로 모시고 와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안 합니까? 최저임금 안 합니다. 그래요? 자국민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최저임금을 사실상 따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또 다릅니다. 일본은요 사회통합형 고임금 모델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국민의 최저임금을 다 주거든요. 그래요. 이제 자국민하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준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근무하고 이제 일본어로 된 그 개호복지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노인요양보호사 시험을 보고 봐서 합격을 하면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문제점은요. 요게 이제 요양원 같은 요양병원에서는 그래도 돈 많이 충분히 주면서 하는 모델이 얼추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돌봄으로 가면은 개인이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또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형국이고 아까 싱가포르, 대만, 이제 홍콩은 굉장히 많이 확대됐으나 이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럼 일본은 이렇게 일본에 가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어느 나라 출신들이 많습니까? 뭐 미얀마, 베트남 뭐 대부분 다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고 필리핀까지 대부분 여기 가서 고임금은 아니지만 일본인들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다라면은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가요? 뭐 일본은 굉장히 고임금인 거고요.
거고요. 이제 네. 굉장히 많고요. 이제 네.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요. 뭐 네. 사실은 뭐 서플라이는 이제 충분한 게 네. 이제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이고 인도네시아가 1억 2천이고 베트남이 1억이고 막 아직 네. 또 아직 우리 동남아시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네. 이제 사실 서플라이는 저는 크게 걱정 안 공급 하는데요. 측면에서요. 인력 네네. 공급에 있어서. 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모델로 좀 오스트리아 모델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오스트리아요? 네. 오스트리아는요 동유럽 출신의 프리랜서 분들을 많이 모셔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네. 조금 이제 프리랜서니까요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지만 알아서 좀 마켓에서 이렇게 잘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자국민이 만약에 돌봄을 그 서비스를 했으면 500만 원, 600만 원 들 것이 한 300만 원 정도로 네. 네. 그런 그 프리랜서 마켓을 크게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는 게 자유롭다는 게 있지만 또 네.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권 같은 그런 게 보장이 잘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네. 충분히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노동권 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프리랜서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위한 노동권 강화를 노력하는 것처럼 그 부분대로 또 노력을 하고 네. 공급을 충분히 이제 함으로써 이런 돌봄 대란을 막아야 되는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몇 년 계셨죠, 교수님? 홍콩 저는 과기대 홍콩 4년. 네네. 교수로 계셨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과기대 교수 겸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겸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홍콩에 보시니까 그 모델은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이제 홍콩은 네. 사실은 이제 80만 원, 100만 원 이제 이렇게 드리고서 자국민보다 많이 떨어지는 가격을 드리는 거거든요. 80만 원, 1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의 80만 원,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 80만 원, 100만 원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홍콩 달러로 네. 환산했을 때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대중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특히 대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5%로 네. 엄청나게 비약적인 상승이 홍콩의 있었던. 최저임금 어느 정도 돼요? 홍콩 자국민 최저임금은요 네네.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 대만, 싱-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도 해보셨고 또 홍콩에도 네. 살아보셨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괜찮다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 느끼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 이제 홍콩 모델도 우리 사회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본 모델로만 가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스트리아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프리랜서형이요. 네. 네네. 그게 우리 나라에 사실 이미 존재하는 형태고요. 가사 사용인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네. 이제 가사 사용인은 보통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네. 같이 사시는 그 조선족 우리 아주머니들 많이 계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가사 사용인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제 막 350만 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네. 공급 부족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꼭 그래서 우리 모델로 하기에는 이미 시장에서 너무 가격이 올라버려서 네. 일반 가정에서는 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만 저는 많이 늘려도 그 네. 가격이 많이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네. 업종별, 직종별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뭐 돌봄 영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드렸었었고 네. 이것이 법적으로 현행 가능한데 현재 좀 정치적 저항이 굉장히 거센 이제 노동계의 이제 반대가 괜히 커서 네. 이게 뭐 가능은 한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가사 사용인 형태로 시장 기반으로 좀 자율적으로 개인이 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네. 공급을 충분히 늘리면은 뭐 지금 350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 200만 원 수준에서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제 외국인 도우미와 관련해서는 네. 좀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차등인 거 없죠. 하는 거는요. 홍콩, 싱가포르인데 그 형태로 하기에는 예. 우리는 이제 ILO에 그 사인한 문서도 이제 있어서 네네 예. 그거를 이제 파기해야 되고 막 이런 쪽 일이 있고 그래서 예. 저는 그것보다는 현행으로 가능한 네. 그러니까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이 아니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델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사 사용인을 충분히 공급하는 형태가 네. 더 뭐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9월인가요? 네. 그때 그 서울시에서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진행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때 몇 개월 한정 시간을 두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미 1년, 종료... 1년. 1년인가요? 네네. 네. 그럼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제 시범 사업 본 사업이 이제 끝났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거 끝났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9월부터 1년이라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작년에 시작했으니까요. 네. 네. 9월부터 6개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죄송합니다. 6개월이 네. 시작했고 네.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미 뭐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도 형성됐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원래 존재가 그랬어요? 6개월 하고 가는 거였었어요? 뭐 딱히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 근데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네.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계속 계세요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모델이냐 하면요. 출퇴근형 모델이거든요. 네, 네. 출퇴근형 모델이면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주는데 네.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사용자 측에서 드는 돈은 280만 원, 25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받으셔도 네. 숙소비로 숙소비하고 50몇만 원 쓰시고 교통비 쓰시고 막 밥해 먹고 저녁 때.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예. 그런 거 하면은 이분들이 정작 손에 쥐는 비용이 별로 없거든요. 다시 안 온다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국에서는요. 네. 임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기 네, 때문에요. 네. 뭐 100만 원을 남겨도 그것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거라서 당연히 남아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두가 불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200 몇십만 원 이제 250만 원 정도 쓰시니까 부담된다고 말씀하시고 정작 벌어가는 사람들은 또 뭐 교통비며 숙소며 그런 거를 다 쓰시니까 이제 좀 불만이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했을 때 집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방 한 칸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23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드리고 네. 방 드리면은 네. 가사 도우미 분들도 출퇴근하느라고 덜 힘들고 네.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요거는 가사 사용인 형태로 풀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지금 돌봄 인프라 마련해야 되고 시스템 바꿔야 되고 특히 이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돌봄 정책 만들어 나가야 될지 끝으로 좀 정리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선택지를 우리가 다양화하고 뭐 누구든지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외국인 인력 지금 아무도 대선 주자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랬나요? 네. 저는 그냥 이거는 다들 피해 가시는 사실은 이게 이 방법밖에 그 솔루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피해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좀 투자하셔서 거의 나중에 10년 15년 뒤에는 많은 가정들이 쓸 텐데 그쪽 산업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게 돌봄 위기라는 게 단순한 어떤 복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라든가 뭐 경제, 그렇죠? 또 고용, 젠더 문제, 또 결국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느냐의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대선 주자들이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지금 놀랍긴 한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가지고 네. 먼 미래도 아닙니다. 네. 네, 빨리 좀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이자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시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